지금 이 순간 미국 텍사스 한복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 단지. 수만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 바로 옆에 한국의 창원에서 배로 실어온 거대한 기계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높이만 수십 미터, 무게는 수백 톤. 이 기계 하나가 켜지는 순간 도시 하나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가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한국산 가스터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도 못했습니다. 독일도, 미국 GE조차 이 납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12대를 미국 빅테크들에게 팔아치우면서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AI 패권 전쟁의 무대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패권이 반도체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엔비디아 GPU를 누가 더 많이 가지냐의 게임이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미 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진짜 전장은 전기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2024년 기준 35기가와트. 그런데 2035년이 되면 106GW까지 폭증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무려 3배. 그런데 정작 발전소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다가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전기를 만들어 와라, 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허겁지겁 찾기 시작한 게 바로 가스터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4가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전기를 삼키고 있는지, 미국 시민들이 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노하며 거리로 나왔는지. 둘째, 트럼프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빅테크 7개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다가 무슨 요구를 했는지. 셋째, 그리고 왜 그 빅테크들이 GE도 지멘스도 아닌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가스터빈을 주문하러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연구팀이 창원 앞바다 바닷물로 도시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사실. 이게 상용화되면 한국이 연간 40조, 50조 원의 LNG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는 전기요금, 앞으로 사게 될 스마트폰 가격,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그 모든 것이 오늘 이야기와 직결됩니다. 자, 그럼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폭증의 실체. 자, 상상해 보십시오. 한 집에 가족이 5명 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손님 하나가 들어와서 냉장고부터 에어컨, 세탁기까지 혼자서 전부 틀어놓습니다. 식탁의 12%를 혼자 먹어치우는 거죠.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굶죠. 지금 미국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35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5년이 되면 106기가와트까지 치솟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벨퍼 센터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8년경에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12%를 혼자 집어삼킬 것이라고 합니다. 1GW가 어느 정도냐고요? 약 7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6GW면 부산 같은 대도시 20개에서 20개에서 25개를 통째로 데이터 센터 옆에 붙여놓고 그 도시 전체 전기를 쏟아붓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더 험악합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PJM 지역의 경우 데이터 센터 수요 예상치가 31기가와트인데 신규 발전 설비 추가량은 28.7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2.3기가와트가 구조적으로 비어 있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이 결함이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에서 전압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데이터 센터 60개가 동시에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500메가와트의 전력이 갈 곳을 잃고 떠돌았습니다. 연쇄 정전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죠.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미국 전력망이 AI라는 거대한 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데 어느 누구도 입구를 막지 않는 상황. 그게 지금 미국 전력망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하버드 벨퍼 센터는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분수령의 순간이다. 미국 전력망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비상 사이렌을 울린 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황당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의 전기 요금이 지난 5년 새 267% 폭등한 겁니다. 같은 기간 일반 주거용 전기 요금은 전년 대비 5.2% 오르는 데 그쳤는데 데이터 센터 인근 주민들은 전기 청구서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버지니아 한 시골 마을에서는 노부부가 한 달 전기료가 갑자기 2배로 뛰어오르자 할아버지 손에서 청구서가 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피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전기를 누가 다 먹어가는 거냐? 데이터 센터에 줄전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먼저 줘라. 이게 미국 곳곳에서 터져나온 진짜 분노였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등에 업고 뛰어야 하는 상황. 전기 없는 서민들이 AI 빅테크의 전력 비용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 미국이 처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냉방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의 냉각용 물 수요가 170% 더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애리조나, 텍사스 같은 사막 지역에 데이터 센터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그 지역 농업 용수와 식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한 농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가축에게 먹일 물이 부족한데 데이터 센터는 매일 올림픽 수영장 한두 개 분량의 물을 마신다.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AI 기업들끼리 데이터 센터 경쟁을 벌이는데 그 부담이 결국 일반 소비자의 지갑과 식탁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디지털 불균형입니다. 백악관 회동과 에너지 정책 대전환. 결국 트럼프가 결단을 내립니다. 2026년 3월 백악관으로 빅테크 CEO들이 호출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7개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 트럼프가 그들에게 내밀었던 것이 바로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영어로 Ratepayer Protection Pledge였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너희들 쓸 전기는 너희들이 알아서 발전소 지어서 만들어 와라.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계약한 전기를 실제로 다 안 쓰더라도 계약된 요금은 무조건 다 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식당이 너무 많은 손님을 받아서 부엌이 감당이 안 되니까 큰 손님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부엌을 따로 만들어 와라. 그리고 너희가 예약한 식재료는 안 먹어도 다 결제해라 라고 못 박은 셈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청구서가 2배, 3배로 뛰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라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미친 짓 같아 보이는 요구였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중반 미 에너지부를 통해 조지아와 엘라베마 전력청에 265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승인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전기 요금을 3년간 동결하라는 것이었죠. 빅테크는 자기 발전소 알아서 짓고 일반 시민의 전기 요금은 정부가 지킨다. 트럼프 특유의 이중 전략이 작동한 겁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원래 빅테크들이 가고 싶었던 길은 RE100, 즉 재생에너지 100%였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끝이고 태양광은 구름이 끼면 멈춥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정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가 AI 데이터 센터에게는 바람이 불 때만 켜지는 냉장고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음식이 안 상겠습니까? 결국 빅테크들은 아리테크이라는 깃발을 사실상 내리고 가스 발전과 원전으로 유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역사의 물줄기가 한국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는 오하이오에서 소형 모듈 원전 SMR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설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계획을 거절합니다. SMR이 미래 기술로 그렇게 각광받아도 규제 현실 앞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간 겁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데우면 그대로 삶아진다는 말이 있죠. 미국의 에너지 위기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쌓여온 구조적 결함이 AI라는 촉매를 만나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가장 다급하게 찾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스터빈이었습니다. 가스를 태워서 즉각 대규모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기계, 빠르게 짓고 안정적으로 돌리고 24시간 끊김없는 전기를 공급하는 무기, 그게 가스터빈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본 게임입니다. 세계 가스터빈 시장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정말 무서운 시장입니다. 미국의 GE,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독일의 지멘스. 이 셋이 무려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깨지지 않은 철옹성이었죠. 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을까요? 가스터빈은 정말 정밀한 괴물입니다. 가스를 태워서 그 폭발력으로 거대한 날개를 돌리는 기계인데 이때 안에서 일어나는 연소 온도가 1500도 이상에 이릅니다. 용광로에 맞먹는 수준이죠. 이런 극한 온도에서 버티는 초합금 소재, 정밀 주조 기술, 안정적인 냉각 시스템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폭발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동네 자전거라면 가스터빈은 우주선의 심장을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수십억 원짜리고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G, 미쓰비시, 지멘스조차 신규 주문을 받으면 납기가 무려 8년이 걸립니다. 8년이라는 시간. AI 시장은 분기마다 모델이 바뀌고 1년만 늦어도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줍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8년 납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2024년 6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380MW급 가스터빈의 해외 첫 수출 물량을 선적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어느 중공업 기업도 진입한 곳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도 그동안 후발주자였던 두산이 첫 수출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두산은 첫 수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 빅테크에만 누적 12대를 수주합니다. 2026년 3월에는 단 한 번의 계약으로 7기를 추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2026년 기준 두산의 빅테크 발주 기준 점유율이 30%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테크가 발주하는 가스터빈 10대 중 3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못한 걸 어떻게 한국이 해냈을까요? 비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납기. GE, 미쓰비시, 지멘스가 8년을 부르는 동안 두산은 34년이면 납품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심지어 최근 계약에서는 2029년부터 매달 1기씩 순차 공급이라는 파격 일정을 내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데이터 센터 회의실을 상상해 보세요. 임원들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GE가 8년을 부릅니다. 미쓰비시도 8년입니다.
지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 담당자가 자료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34년이면 됩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납기라는 두 글자에 모든 게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검증된 신뢰성. 두산은 2019년부터 자기들이 만든 가스터빈을 한국 국내 발전소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가동 데이터가 무려 1만 7천 시간에 달합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신뢰성입니다. 새 자동차를 사기 전에 시승을 해보듯 두산은 자기 차를 1만 7천 시간 동안 직접 몰면서 데이터를 다 보여준 셈입니다. 빅테크들이 보기에 이만큼 안전한 보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에 자리를 내줬을까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기술력으로 따지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보수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 문화였습니다. 안전과 검증을 최우선으로 두다 보니 신규 주문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렸고 결국 8년 납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두산은 달랐습니다. 빅테크가 다급하다는 걸 알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합니다. 협력업체 라인을 24시간 돌리고 국내에서 검증된 부품 공급망을 총동원했습니다. 파도를 타려면 파도가 오기 전에 이미 패들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산은 이미 2013년부터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하며 이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조 1천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와 330명의 전문 인력을 10년간 쏟아부은 결과 한국 최초의 대형 가스터빈이 탄생했고 지금 그 씨앗이 세계 시장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패턴을 이미 한 번 봤으니까요. 1980년대 일본이 압도적이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 당시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시장에 끼어들 틈은 없다고. 그런데 삼성과 현대전자가 치고 올라와 결국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SK 하이닉스까지 합류해 한국 메모리의 양강체제가 완성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약진은 그때 한국 메모리의 부상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빠른 납기, 검증된 신뢰성, 가격 경쟁력. 이 세 가지 무기로 철옹성을 깨고 들어갔던 그때의 패턴이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가장 비싼 자원은 석탄이었고 그 석탄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증기기관을 누가 만드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증기기관을 잡았기 때문에 대영 제국이 됐던 거죠. 지금 AI 시대의 가스터빈은 그때 증기기관과 완벽하게 같은 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터빈 시장에서 한국 두산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5년 연간 수주액은 14조 7,2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회사가 제시한 목표 상단 14조 원을 9% 이상 상회한 수치입니다. 수주 잔고는 23조 원을 넘어섰고 2038년까지 누적 105기 수주라는 장기 목표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산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닙니다. 가스터빈 1기당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유지보수 서비스 매출이 14년 이상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장비를 팔고 나서도 수십 년에 걸쳐 고부가가치 수익이 흘러들어오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면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스터빈 시장에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새로운 지형 위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이제 2027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두산은 수소를 100% 연소할 수 있는 H급 가스터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가스터빈으로 전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기. 이게 나오는 순간
빅테크들의 아리트리원 목표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무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세계 최초의 SMR 전용 공장을 2026년 상반기 창원에 착공합니다. 연간 20기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추고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선두주자들과 협력해 전 세계 소형 원전의 위탁 생산을 도맡는다는 구상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 TSMC처럼 원자력 분야에서 에너지 TSMC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에서 도시가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SF 영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미 서울대 연구팀이 실제로 성공시킨 기술입니다. 서울대 박상욱 기계공학부 교수와 한정우 재료공학부 교수 공동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국제학술저널 게재까지 완료된 검증된 기술이죠.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탄소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탄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메탄이 만들어집니다. 메탄, 바로 우리가 도시가스로 쓰는 그 천연가스입니다.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천연가스를 인간이 실험실에서 단숨에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자연의 시간을 압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바닷물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두 비싼 증류수를 써야 했습니다. 증류수를 만드는데 또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사실상 경제성이 없었던 거죠. 에너지를 더 써서 에너지를 만드는 말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팀은 창원 앞바다 바닷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직접 전기분해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바닷물에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 온갖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흙탕물에서 바로 깨끗한 물을 뽑아내는 격이라 전극이 부식되거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그 기술적 장벽을 돌파해냈습니다. 실제 창원 앞바다 바닷물로 실험한 결과 투입한 전기 에너지 대비 뽑아낸 메탄의 효율이 65.4%, 수소 포함 전체 에너지 생산률은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실제 상용화 가능성까지 입증했습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꽃이 더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수십 년간 자원 빈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바로 그 바다에서 에너지 자립의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이 가스 수출국이 됩니다. 한국은 천연가스를 사실상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카타르, 호주, 미국에서 LNG선에 가스를 가득 실어와서 발전소를 돌리고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이 LNG 수입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천문학적입니다. 만약 바닷물 메탄 기술이 상용화되면 연간 40조, 50조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0조 원이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강남 30평 아파트 한 채를 25억 원으로 잡으면 매년 16,000채 분량의 자산이 한국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매년 외국에 갖다 바치던 그 돈이 우리 주머니에 남는다는 얘기죠.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만들기 때문에 탄소 감축 효과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장의 카드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가능성인지를 냉정하게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카드, 가스터빈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17,000시간의 가동 데이터, 누적 23기 수주, 빅테크 발주의 30% 점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수주 파이프라인은 이미 2029년 제작 물량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갈까요? 아닙니다. GE와 지멘스, 미쓰비시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미 일본 정부는 가스터빈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자국 정밀 부품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납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같은 씨앗을 심어도 언제 심느냐에 따라 수확이 1000배가 달라집니다. 두산이 지금 이 골든타임에 얼마나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장기 수익 기반을 쌓느냐가 향후 10년 한국 중공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카드, 바닷물 메탄은 아직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학술 논문은 게재됐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넘어야 할 산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전기 조달 문제입니다. 바닷물을 분해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국토는 좁고 사계절 바람이 일정하지 않으며 장마철에는 햇빛도 없죠. 연구계에서는 해상 부유식 소형 원전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거대한 안전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입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고작 0.04%입니다. 이걸 뽑아내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0.04%만 골라내야 합니다. 영어로 직접 공기 포집, DAC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현재는 천문학적입니다. 이 포집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한국형 메탄 기술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과 눈을 가린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를 손에 쥔 겁니다. 하지만 달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AI 패권 전쟁의 무대가 반도체에서 전기로 옮겨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바뀌었다는 신호탄입니다. 반도체에서 한국은 이미 강자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이제 전기라는 새로운 무대가 열렸고 한국이 그 무대에 두 장의 카드를 들고 입장한 겁니다. 만약 두 카드가 모두 성공한다면 한국은 AI 시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됩니다. 공룡이 사라지자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이 딱 그 분기점입니다. 에너지 공룡들이 물러서는 이 자리에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두산 가스터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무려 70%가 데이터 센터용으로 빠져나간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반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갈 메모리가 30%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PC 판매량은 9% 감소, 스마트폰 판매량은 5% 감소, 그리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가 스마트폰 원가의 최대 30%까지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갤럭시나 아이폰을 새로 사실 때 가격의 약 30%가 메모리 값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노트북도 오르고 가전제품도 오르고요. AI 기업들끼리 데이터 센터 경쟁을 벌이는데 그 부담이 결국 일반 소비자의 지갑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정작 챗 GPT를 쓸 일이 별로 없는데도 우리가 사야 할 폰과 PC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눈덩이는 처음엔 손바닥만 하지만 언덕을 다 내려올 때쯤엔 집채만 해집니다. AI의 전력 수요가 우리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은 체감이 안 되지만 복리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텍사스주는 대규모 부하 상호 연결 연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 SB6을 발효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신청만 해놓고 실제로는 안 짓는 허수 신청자들을 차단하는 법이죠. 빅테크들이 전력망 용량만 선점하고 다른 경쟁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 행위를 차단한 겁니다. 버지니아주는 반대로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 데이터 센터 60개 동시 차단 사고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 규제의 방향이 갈리는 가운데 가장 다급한 건 누구겠습니까? 발전소가 없는 빅테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스터빈을 사러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20세기 에너지 패권의 중심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석유를 가진 자가 세계를 움직였죠. 21세기 초반에는 셰일가스를 발견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다시 잡았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재생에너지 흐름을 유럽이 주도했죠. 그런데 AI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안정적인 전기를 요구합니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가스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졌고 그 가스를 만드는 기계, 가스 자체를 만드는 기술, 이 두 가지가 가장 비싼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두 가지 무기를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행보입니다. 2026년 현재 수주 잔고 23조 원, 그리고 2027년 수소 전소 H급 가스터빈 출시, 2026년 상반기 SMR 전용 공장 착공. 이 세 가지 이벤트가 한국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서울대 바닷물 메탄 기술의 투자 규모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이 기술에 베팅하느냐, 그리고 DAC 비용 절감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에너지 자립국 넘어 에너지 수출국으로 도약하느냐입니다. 가스터빈 수출에서 시작해 바닷물 메탄으로 자체 가스를 생산하고 SMR로 원자력까지 수출하는 날. 그날이 오면 한국은 AI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랬듯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 기적을 만들었고 1997년 IMF 위기를 금 모으기 운동 하나로 극복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AI 전력 대란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허둥댈 때 한국은 조용히 두 장의 카드를 손에 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각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형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패권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트럼프 정부가 빅테크에게 직접 발전소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빅테크들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가스터빈을 찾기 시작했고 그 시장에서 일본도 못한 일을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냈습니다. 누적 수주 23기, 빅테크 발주의 30% 점유, 역대 최대 수주 잔고 23조 원. 그리고 서울대 연구팀은 창원 앞바다 바닷물로 세계 최초로 도시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되는 날 한국의 에너지 자립이라는 오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카드 모두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도전도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해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함께 목격하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두 카드, 가스터빈과 바닷물 메탄. 어느 쪽 카드에 더 큰 가능성을 보시나요? 그리고 한국이 진짜 AI 시대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정부의 속도이고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